여러분, 탈중앙화 금융, 흔히 디파이라고 하죠. 이게 해마다 정말 빠르게 혁신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디파이의 핵심 아이디어가 초기에 있었던 아주 큰 문제, 바로 불안정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발전해 왔는지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디파이 초기에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요. 이걸 해결하려고 나왔던 올림푸스 다오의 혁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새로운 설계, 올림푸스 팩트는 과연 무엇이 다른지, 또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지, 그 핵심인 스테이킹과 듀얼 토큰 구조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문제랑 최종적인 생각까지 정리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려면요.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시작점이 된 문제, 바로 디파이 1.0이라고 불렸던 초기 모델의 불안정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초기 디파이 프로토콜들은 사용자들이 거래풀에 돈을 넣고 또 원하면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죠. 왜냐하면 만약에 사용자들이 갑자기 이거 좀 불안한데? 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너도 나도 돈을 빼가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뱅크런 시나리오랑 똑같은 겁니다. 한순간에 시스템이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가격 변동성도 엄청났고요. 그러다가 2021년에 올림푸스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등장해서 정말 급진적인 해결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유동성의 주인을 바꿔버리자는 거였어요. 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인데요. 올림푸스 다오는 프로토콜 소유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제 유동성 풀의 주인이 개별 사용자들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자기 토큰을 팔 수는 있어도 예전처럼 풀에 있는 돈을 몽땅 빼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건 불가능해진 거죠. 뱅크런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온체인 연준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거죠.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보시면 실제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처럼 스테이킹 이자율을 조절하고요. 국채를 발행하듯이 채권을 팔고 심지어 돈을 찍어내듯이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앙은행이 하는 경제정책을 코드로 구현한 거죠. 덕분에 우리가 이 복잡한 시스템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은 유동성 문제는 기가 막히게 해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에 4달러였던 가격이 무려 3,209달러까지 치솟았죠. 엄청난 보상 시스템이 거대한 가격 거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거품은 결국 꺼졌어요. 그러니까 프로토콜 소유 유동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증명했지만 이 미친 듯한 시장 변동성을 제어할 섬세한 도구는 부족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다음 주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올림푸스 팩트인데요. 올림푸스 다오가 남긴 숙제, 그러니까 그 극심한 변동성을 잡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계된 후속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림푸스 팩트는 올림푸스 다오가 만든 프로토콜 소유 유동성이라는 좋은 기반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장치들을 추가했습니다. 변동성을 제어하는 기술, 2개의 토큰을 활용한 인센티브 시스템, 그리고 더 유연해진 스테이킹 방식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지 그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설계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오르면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싶고 결국엔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올림푸스 팩트는 이런 과열을 막고 좀 더 건강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장치를 마련했을까요? 네, 이 시스템은 마치 자동차의 쇼크 옵서버, 그러니까 충격 흡수 장치처럼 작동해요. 첫 번째 단계로 매수세가 너무 강하게 몰리면 프로토콜이 토큰을 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유동성 채권을 발행합니다. 지금 바로 시장에서 사지 말고 이걸로 좀 싸게 사세요 하면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런데도 수요가 계속 높으면 예비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재무부의 실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담보로 새로운 PHI 토큰을 찍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담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급량을 아주 통제된 방식으로 늘려서 수요를 맞춰주니까 가격 거품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를 때를 봤으니 이제 떨어질 때도 봐야겠죠? 반대로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공포의 죽음의 소용돌이를 막기 위한 방어책은 뭘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씁니다. 아주 영리해요. 먼저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스테이킹 이자율을 확 높여버립니다. 이건 기존의 토큰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팔지 말고 버티면 이자 더 드릴게요 하는 신호고요. 아직 안 산 사람들한테는 와, 이자를 높다. 지금이 살 기회네? 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만약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져서 어떤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그때는 재무부가 직접 나섭니다. 쌓아뒀던 예비 자금으로 시장에 풀린 PHI 토큰을 다시 사들여서 그냥 없애버려요. 소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희소성이 생기면서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직접 방어하는 메커니즘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갖도록 유도하는 아주 정교한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스테이킹을 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유동적 스테이킹. 이건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뺄 수 있어요. 자유롭죠? 다른 하나는 고정기간 스테이킹인데요. 이건 정해진 기간 동안 원금을 묶어두는 대신 훨씬 더 높은 보상을 받습니다.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이 고정기간 스테이킹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언제 돈을 뺄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 설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해집니다. HB라는 두 번째 토큰이 등장하거든요. 이 HB 토큰은 시장에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주 독특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플라이휠 효과입니다.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가속도가 붙는 바퀴 같은 거죠. 자, 보세요. 첫째,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고정 스테이킹을 추천해서 성공하면 보상으로 HB 토큰을 받습니다. 둘째, 누군가 PHI 토큰을 일찍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면 거기서 수수료를 떼서 그 돈으로 시장에 풀린 HB 토큰을 사들여서 가격을 올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셋째, HB 가격이 오르니까 이걸 얻고 싶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고정 스테이킹을 홍보하겠죠?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HB 토큰을 팔 때 나오는 세금으로는 다시 원래 토큰인 PHI를 사들여서 PHI 가격을 지지해줍니다. 정말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서로를 강화시키고 시스템 전체를 안정시키는 완벽한 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있어?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시스템 자체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이 프로토콜의 보안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네, 신뢰를 주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먼저 CK라는 전문 보안 회사로부터 무려 7주 동안 감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여기에 $25만 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 권한을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규칙을 정해서 시스템을 출시하고 나면 이걸 만든 개발팀조차도 그 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투명성을 보장하는 아주 강력한 장치죠. 또 사용자 자산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되기 때문에 만약 프로젝트 홈페이지가 사라져도 내 자산은 안전하게 남아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구가 이 프로젝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첫 번째 프로토콜에 없었던 것을 추출하고 그것을 보완하여 업그레이드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걸 발명한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선배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보고 거기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더 나은 버전을 만들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아주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살펴본 이 설계는 분명 디파이가 겪어왔던 실제 문제들, 특히 변동성에 대한 굉장히 정교하고 깊이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과연 이토록 복잡하게 얽힌 경제 모델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 안정성을 가져다줄 궁극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거대한 실험의 한 챕터에 불과한 걸까요? 디파이의 진화를 향한 실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